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 좀 해볼게. 자, 그러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게 뭐라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게? 그렇지, 신뢰.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하는 거야. 꼭 올 거라는 거야. 겨울만 계속 있을 거라는 게 아니죠.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그게 바로 봄의 속성이고, 그걸 통해서 너를 의인화를 통해서 어떻게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다. 그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야. 그 믿고 있는 가치는 독재라는 정권을 본다면 자유라고 본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자 겨울이 지나면 아픔과 절망. 그래서 겨울은 아픔과 절망을 상징할 거고 봄은 당연히 희망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봄이 오는 자연의 당위성. 왜냐면 자연의 섭리거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온다는 게 자연의 당연한 섭리, 당연한 규칙이야. 그러니까 봄은 꼭 올 거야 라는 거야. 하지만 물론 더디긴 해. 더디긴 해도 반드시 올 거라는, 더디긴 해도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은 있어. 확신, 믿음. 그래서 그때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얘기를 할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성분은 얘들아, 여기 현실 참여적인 내용에다가 밑줄 쳐. 현실 참여적. 이 현실 참여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그 독재 정권이 있었던 때가 1960에서 80년대, 정확히 말하면 이제 1970년대쯤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작가가 그때 이 독재 정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했던 작가들을 우리가 현실 참여적이다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가 벼야. 벼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얘기가 이 벼라는 시에서도 나타나. 연대라는 게 하나로 뭉친다는 거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로 연대한다. 서로 묶는다. 자, 그래서 당연히 상징적이고 훨씬 더 희망적. 상징적인 거 있지? 봄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가 있고 희망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제 외워야겠죠.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 자, 그럼 바로 작품을 보도록 할게.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절은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게 자연의 섭리야. 잃었을 때도 너는 반드시 온다라는 자연의 당연한 섭리를 얘기한 거야. 그게 당위성이야. 근데 기다림마저 잃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절망적인 거겠죠. 상황이 좋지 않은 거겠죠. 자, 그럴 때도 너는 온다라고 단정적인 어조를 쓴 거야. 단정적인 어조가 뭐뭐 한다라고 끊어지면 단정적인 어조야. 이게 믿음, 확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말투야. 여기서 너는 의인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나 자유라고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자, 어디 뻘밭 구성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도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가져 있다가, 그러니까 좀 늦긴 해. 좀 늦긴 해. 오는 과정 중이 좀 늦긴 해. 시련이 좀 있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다급한 사연을 듣고 온 바람, 바람에다 동그라미. 이 바람은 전달하는 매개체자 각성시키기도 해. 각성시키기도, 깨우는 거잖아. 그걸 각성시킨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바람이 각성시킨다는 거야. 깨우면, 눈 부으면 너는 느리지만 온다는 거야. 더디게 온다. 단정적 어조 쓰고 있죠. 온다. 자, 그러면 종결어미가 계속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도 되는 거야. 그리고 더디게 시어도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는 올 것이 올 거다 확신하고 있는 거야. 자, 너를 맞이하면 눈부신데 너무 무시해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하는 거야. 입을 벌어 외치지만 소리가 굳을 정도로 감격하는 거야.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너무 좋아서 입이 열어졌는데 입이 안 나오는 거. 너무 좋아서 비명이 안 나오는 거. 너무 좋아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대. 소리가 안 나오니까. 두 팔을 벌려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거죠. 껴안아 보는 기쁜 거야.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예찬하는 겁니다. 너라고 부르고도 있는 거죠. 도노법. 부르는 거.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 1920년의 독재 정권 4.19 혁명까지 일어나고 5.16 군사 쿤데타 거기에 군사 독재 정권들이 막 집권하게 돼. 그래서 1960에서 80년대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재 정권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 이런 현실 참여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노래하는 거를 우리가 현실 참여라고 얘기해. 이렇게 저항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그려낸 것들을. 됐나요? 현실 참여에 대해서 얘기했다. 여기까지 완료? 자, 그러면 뭐뭐 온다. 더디게 온다. 반드시 온다. 지금 뭐 하는 거? 확고하게 믿는 거. 그걸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 이거는 쌤이 아까 필기를 다 해줬고요. 여기서 보면 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기다리는 거고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오는 거. 그러니까 꼭 올 거라는 믿음인 거야. 알겠죠? 꼭 올 거라는 믿음. 됐죠? 자,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면 확신도 되고 반복을 쓰니까 운율도 형성하는 거야. 의인법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의인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얘들아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로 드러낸 거야. 비유법 안에 의인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당연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먼 느낌이 안 들고 친근함이 드는 거야. 알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페이지 20페이지 비평문. 이 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 선생님이 말했지 정확히 말하면 1970년대라고. 그래서 1960에서 80년대 넓게 잡는다고 얘기했어.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야. 이게 바로 여기서는 겨울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 그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했던 사람들인 거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인 거야.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은 독재에 대한 얘기야.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한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볼 때 봄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원했던 민주주의 또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어떻게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다라고 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 똑같이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너네 관점에 대해서 학교에서 혹시 했어? 네. 그럼 관점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잠깐 있거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알려줬어. 내재적 관점하고 외재적 관점에 대해서.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작품 안에서만 봐야 돼. 그래서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 구성 또는 작품에 대한 내용 이 정도만 봐야 돼. 그 밖의 것들을 절대 보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내재적 관점으로 봄을 해석할 때 민주주의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표현론적이라고 본다면 작가, 그러니까 이성부에 대한 얘기를 해줘. 이성부가 현실 참여적인 시였어. 그때는 민주주의 가능한 거야. 알겠죠? 반영론적, 이때가 독재 정권이었어. 1970년대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걔도 민주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효용론은 교훈이나 감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독자가 감동을 느끼면 돼. 독자가 공감을 일으키면 돼. 독자가 깨달음을 주면 돼.
알겠죠? 내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나도 예전에 봄과 같이 내가 뭐 수능이 끝나는 시기를 한참 기다렸었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얘는 효용론인 거야. 알겠죠? 독자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시험은 여기서 요거 많이 나올 거야. 알겠죠? 물론 얘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다 응. 라이브이 뭐라는 거야? 그 봄이 나도 시험 볼때 봄처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응. 끝나는 게. 근데 그러면은 그 시대적 문화적 그거랑도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지. 왜 된다고 생각해? 될 수가 없어요.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되려면 그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정확히 나와야 돼. 시험은 언제나 봤었던 거기 때문에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시대적 문화적이라고 하면 1970년대 뭐 예를 들면 1960년대 4.1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돼. 없잖아. 일제강점기 이렇게 나와야 돼. 만약에 얘를 일제강점기라는 내용을 주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봄은 광복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 독자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독자가 그걸 읽고 나도 봄이라는 것 같이 기다렸던 게 있었어. 이런 걸로 내가 공감을 하거나 내 경험을 얘기하면 그건 효용론이야. 알겠죠? 됐나요? 너무 묶어가지고 막 더 막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 현대사회에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그건 망하는 지름길. 알겠죠?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페이지 22페이지로 바로 갈게. 자, 알퐁스 도데의 소설 코르니. 자, 일단은 소설에다가 체크. 위에서는 시니까 서정갈래였지만 우리 오늘 공부한 서사갈래를 여기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코르니유의 영감의 비밀이래. 이 소설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건데 그 근거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 관점에 통한 해석인가 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얘는 시대적 배경이 산업화네.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자, 그러면 산업화와 조금 거리가 멀죠, 방앗간은. 산업화는 얘들아 공장, 기계 이런 이미지여야 되는데 방앗간은 이제 풍차를 이용한 방앗간은 좀 옛날적인 것들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전통을 지키려는 코르니유의 영감, 그러니까 그 전통은 풍차 방앗간을 상징하게 될 거야. 자, 시점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죠. 1인칭 관찰자 시점. 일단 내신이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1인칭 관찰자. 일단 1인칭이니까 당연히 나라는 게 소설 속 안에 있는 애일 거고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달해 줄 거야. 주인공의 내면 심리까지 알 수 있다 없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 수가 없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추측해서 관찰해서. 관찰하고 추측해서 전달할 뿐이다. 조금 더 어렵게 갈까? 그러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감은 뭘까? 가까울까? 아까 했던 거다. 멀다. 정확히 전달해주는 게 아니잖아. 관찰한 것만 전달해주는 거잖아. 내가 내 이야기를 직접 전달해주면 서술자랑 독자는 당연히 가까워. 근데 이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면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가까워. 왜? 노력을 하잖아.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걔는 왜 그럴까? 걔는 어떤 성격일까? 지금 무슨 심리일까? 다음 이야기는 뭘까? 추측하는 거잖아. 독자가. 직접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와의 인물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자, 설명을 아까도 했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일단 제발 외워주세요. 물론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게 기본 베이스로 나와. 알겠죠?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러면 코르니유의 영감의 비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 여기 일단 인물관계도 잠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크게 보자. 일단은 코르니유 영감은 최신식 증기방앗간이 출현하면서 풍차방앗간이 몰락하던 시기에 몰락하던 시기에 하나 남은 풍차방앗간을 지키려는 애야. 프로방스 마을의 늙은 피리 연주자인데 코르니유 영감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하는 애고
자, 그러면 이 나는 이 영감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지만 관찰자라고 보면 되겠죠? 주인공은 그럼 코르니유 영감이 되겠죠. 자, 코르니유 영감의 손녀, 코르니유 영감이 돌보지 않아 이집 저집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이제 큰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코르니유 영감을 찾아가는 거래. 전체 이야기 한번 읽어보자. 늙은 피리 연주자 코르니유 영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풍차방앗간의 증기방앗간 등장으로 몰락하고,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방앗간은 계속 돌아가게 되고, 자, 그러니까 증기방앗간에다가 세모 치세요. 이 증기방앗간은 뭘 상징한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거야. 이 산업화 때문에 풍차방앗간 전통이 몰락하기 시작해. 시대적 배경이 그런 거지. 하지만 코르니유 영감은 왜 자꾸 돌려? 전통을 지키려는 거야. 끝까지 전통을 지키려는 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게 돼. 찾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이 풍차방앗간을 이제 다시 돌리게 되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보자. 아주 오래전 풍차방앗간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업화 이전이겠죠. 거기 괄호 열고 산업화 이전. 전통이겠죠. 전통적인 풍차방앗간이 가득했던, 그러니까 또 과거죠. 프로방스 마을, 이게 공간적 배경이야. 자, 이곳은 밀을 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항상 활기찬 분위기였어. 그런데 마을에 최신식 증기방앗간, 자, 이게 산업화의 산물이죠. 들어서면서부터 이곳 풍차방앗간들은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대. 그러니까 전통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지금처럼 쓸쓸한 마을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 이곳에 아직 꿋꿋하게 돌아가는 풍차방앗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방앗간이래.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밀을 빻아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도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자, 주문하지 않았는데 꿋꿋하게 돌아가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야. 주문이 들어야지 풍차방앗간이 돌아갈 거 아니야.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자, 지금 춤을 추고 있었지 라고 지금 어때? 말투가 구어체야. 말하는 어투야. 구어체의 반대말은 문어체입니다. 딱딱한 어투. 그래서만 보는 거. 여기서는 말하는 어투. 그래서 훨씬 더 친근감이 들어. 이야기를 전달받는 입장인 거야. 그날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입니다. 우연히 코르니유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큰아들, 이 서술자가 큰아들의 이제 부모였나 봐. 자, 그러면 물론 나는 싫지 않았지. 코르니유 나한테 이 마을에 존경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면 가문과 인연은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실은 싫지는 않았어. 게다가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진짜 참새가 아니라 빗대어 표현한 거야.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야. 이 며느리에게, 예비 며느리에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는 거야. 즐겁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라고 하면 결혼하는 일을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네. 그러고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지. 왜?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야.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영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영감이 나를 후대접을 하더래.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지 않더래. 자,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야. 이 비밀을 지키려고 한 거거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잠을 통해 난 틈으로 방앗간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야겠네. 뭐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난 틈으로 알려주는 거야. 당연히 그거는 결혼에 대한 얘기겠죠? 그랬더니 자, 그러는 동안 고양이가 내 머리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앉아도 끊임없이 울더래. 마치 악마의 숨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울음소리도 다 기분 안 좋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야.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모든 상황이. 참 영광이 뭘 했는지 알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무례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더래.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피리나 물개 무시하는 거죠. 자, 자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거든 저 증기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자,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야. 관용 표현이죠. 피가 거꾸로 진짜 솟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났다는 얘기야. 하지만 분별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찌하겠나. 나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영감에게 아들 녀석 비베트에게 이야기해줬지.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대.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말하자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했대.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을 했대.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앗간으로 달려갔는데 코르니유는 보이지 않았대. 하지만 영감은 사다리를 안에다 들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사다리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2층 창문으로 올라가고 안에 들어갔대. 자,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거야. 방앗간 안이 텅 비어 있었어. 아까 말했잖아.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었고 미랄도 없었대. 이게 반전이죠. 자,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쳐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 내려앉은 흔적이라고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앗간을 통해서 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건데 밀가루를 만들고 있지 않은 거야. 아무리 씻고 보아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이 없었대. 풍차방앗간이랑 풍기기만 향긋한 냄새조차 없더래. 뽀얗게 먼지, 고양이만 줄고 있었대. 아래층도 썰렁하더래. 자, 그러니까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 그 서너 개의 자루에는 뭐야? 자갈과 허연 흙 정도. 그러니까 코르니유 영감은 실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자, 아직도 자신이 풍차방에 밀을 빻고 있다 믿게 하려고 짊어지게 해서 오르내렸던 거야. 이게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부서진 옛방에 폐기물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이유인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숨기면서 사람들을 속인 이유가. 아, 불쌍한 코르니유 영감. 사실 영감도 증기방앗간의 일거리를 뺏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늘 풍차날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아는 실은 헛돌고 있었던 거야. 왜? 밀을 빻았던 게 아니야.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짜로만 돌리고 있었던 거야.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연민이 드는 거야. 안타까움이 드는 거야. 자,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들은 거야. 자, 나는 즉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대. 그리고 말했지. 우리는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유 영감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코르니유 영감이 지키려는 그 풍차방앗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는 거죠. 끄덕이고 밀을 모아서 당나귀에 실어서 방앗간으로 갔대. 근데 풍차방앗간이 활짝 열려 있더래. 그리고 문 옆에는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야. 왜? 비밀을 들킨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슬픈 거야.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제 죽어야지.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놀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막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 정말 슬프게 울었대. 자, 자신이 방앗간에 온갖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얼만큼 이 방앗간에 애정이 있었는지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은 영감을 향해서 코르니유 영감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놓기 시작했대. 밀알들이 부대에 쏟아졌대. 울음을 뚝 그쳤대. 밀이다. 이렇게 잘 읽은 밀은 처음이야. 지금 오랜만에 일을 받은 거야. 반가운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 오랜만에 일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도 같이 좋았대. 자, 그 다음. 하하,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이라고 이 산업화의 발달 산물인 이 증기방앗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자,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대. 자, 왜 자랑스러워? 계속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 성대한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 자, 근데 영감을 고개를 젓더래. 내 방앗간에 먹이부터 줘야지. 그러니까 내 방앗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저놈은 그러니까 이 방앗간을 계속 사람처럼 계속 표현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부산스럽게 움직였대. 자,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담긴 부대 열고 방아를 살펴보고 눈물이 난다네. 자, 왜? 이 영감의 노력하는 모습,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는 동안 미랄의 풍차 방향에 빠여서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었대. 어떤 거?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반성한 거야.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 마지막 풍차방앗간도 멈췄대. 아주 영원히. 왜? 이제 이걸 물려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대 변화는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어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는가? 롱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계속 열거하는 거죠. 똑같이 시대 상황이 됐던 것들은 풍차의 시대도 결국 가고 말았지.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어떻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 서술자의 태도였어. 알겠죠? 1인칭 관찰자인 거 알겠죠? 코르니유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피리 연주자가 이제 서술자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페이지 29페이지로 가세요. 알퐁스 도네는 그의 고향인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대. 그는 프로방스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프로방스 정거용 풍경과 함께 수채화처럼 묘사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에서 코르니유의 영감을 밝혀진 후 프로방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돕는 게 이것들을 이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배경이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래. 그러니까 신기술과 기존의 전통 것들이 새로 충돌하던 때겠죠. 결국에는 풍차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대의 변화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코르니유 영감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인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전통을 지키고 노력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시대 변화는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친구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고 32페이지 잠깐 가볼까? 총 정리긴 한데 자, 총 정리만 잠깐 보면 자, 내재율이라고 하면 안에서 은근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 내재율하고 반대되는 게 외형률인데 이 외형률 같은 경우는 전통시에서 시조에서 보통 보니까 정형시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내재율은 안에서 늘어나는 건데 시어에 대한 우리가 보통 시어나 식구의 반복이 드러나는 걸로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어. 봄에서. 그래서 주제도 이 시대에 대한 신념과 소망, 그래서 의인화했고 상징적도 표현하면서 어조, 신념에 찬 어조라는 게 단정적 어조였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확신을 훨씬 더 강조해주고 있다 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던 당연한 말, 그걸 당위성이라고 하고 봄이 오기까지 더딘 과정들과 감격과 기쁨을 얘기한다.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믿는 태도. 알겠죠? 이 바람이라는 건 결국에는 전달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각성시켜준다라고 얘기했어. 각성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계속 했던 거 반복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너네한테는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의 특징. 그래서 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랑 같은 말이야. 내재적 관점은 절대주의적 관점이랑 같은 말이야. 외재적 관점은 작품의 작품의 외적 요소를 보는 건데 시대적 상황이 무슨 론이었지 얘들아? 시대적 상황이 무슨 론이었지? 반영론? 맞아. 반영론. 다른 친구들도 대답해. 작가는? 표현론. 외우셔야 돼. 독자는? 효용. 휴지 써도 돼. 잠깐만, 휴지가 붙어있어. 여기. 효용론. 알겠죠?
자, 그러면 작품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코르니유의 그것도 도입,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부분은 여기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비밀을 만든 이유 자체가 뭐야? 전통적인 거를 지키기 위해서 속였다. 그거를 따뜻하게 품어줬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